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기상 직후 몇 분간은 우리 몸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바로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서둘러 아침 준비를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등이 아침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오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전체의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 혈액점도 등이 아침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 아침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어지럼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2세의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셨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3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김 할아버지를 보고 건강의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습관대로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띵하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있던 서랍장을 붙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제 늦게 잠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서 숨을 고른 후 평소대로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가벼운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숙였다가 일으키는 순간 다시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함께 운동하던 이웃 할머니가 빨리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김 할아버지는 1시간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압과 심박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실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앞으로는 기상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침대에서 몸을 서서히 깨운 후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후 의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운 채로 눈을 뜨고 3분간 기다렸습니다. 이때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은 자세를 취하고 2분간 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1분간 더 기다린 후에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상 후 몇 분간의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김 할아버지 덕분에 비슷한 상황을 예방한 이웃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반면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68세의 박할머니는 평소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은 정상 범위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손자, 손녀들을 자주 돌봐주시는 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초등학생인 손자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토를 해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자 걱정에 잠이 확 깼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일어나셨겠지만 손자 생각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중에 박할머니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에 없던 증상이었지만 손자가 급하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빨리 차를 몰고 딸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서둘러 채 올라탔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슴도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차를 길게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다른 차량은 없었지만 박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박할머니는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어깨도 탈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상 직후 급격한 움직임과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급상승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의 효과가 새벽 시간에 가장 약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후 석 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손자를 도우러 가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온 것입니다. 정작 손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었는데 할머니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박할머니가 전화를 받은 후에도 몇 분간 침착하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기상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자신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박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상 후에는 반드시 몇 분간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를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10에서 20회 정도 느려집니다. 분당 70에서 80호에 뛰던 심장이 60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로 낮아집니다.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이 휴식을 취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천도 평소보다 1돼서 2도 정도 낮아집니다. 신진대사율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새벽에 가장 낮아지고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은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액의 성질도 변합니다. 밤사이 수분 손실로 인해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집니다. 혈소판의 응집력도 증가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계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아직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몰립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때 뇌는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반대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때 약해진 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전체의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역시 아침 6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상 직후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률을 조사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높아집니다. 8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3명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액 점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도 새벽과 오전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심은 우리 몸이 잠에서 깬 상태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단계적 기상법입니다. 잠에서 깨어도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최소 3분간 기다리세요. 이때 완전히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세요.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각각 5번씩 해주세요. 이런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목과 어깨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때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운동을 3분간 하면 우리 몸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는 것입니다. 이때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바로 앉지 말고 먼저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세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2분간 기다리세요.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심호흡을 5번 정도 해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허리도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1분간 더 기다리세요. 이때 어지럼증이나 두통,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이상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거나 다시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모든 단계에서 이상이 없다면 이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도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 후에도 바로 걷지 말고 잠시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으세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 몸이 점진적으로 깨어난 상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수분 섭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이 위에 들어가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욱 위험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물의 온도는 청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목에 대어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서서히 보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100ml 정도만 마시고 15분 후에 다시 마시세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우리 몸이 수분 변화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기상 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 드세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차가 몸을 서서히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환경과 생활 습관 조절입니다.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침실의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자기 밝은 불을 켜면 눈이 부시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커튼을 조금씩 열어 자연광을 서서히 들여보내세요. 아니면 간접 조명을 먼저 켜고 점차 밝기를 높여가세요. 스마트폰의 조명 조절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게 만들어 두세요.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침대 옆에 준비해 두세요. 맨발로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부시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센서 등이나 무드 등을 설치해서 은은한 불빛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안전합니다. 알람 소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나 자극적인 소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자연스러운 소리나 부드러운 멜로디로 설정하세요. 볼륨도 적당히 조절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로 맞추세요. 스마트폰의 점진적 알람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오후 6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아침 기상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계절별로도 주의할 점들이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크게 올라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겨울 아침에는 외출 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두세요. 외출하기 전에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세요. 옷을 여러 겹 입어 보온을 유지하고 목과 손목 같은 부위를 특히 따뜻하게 하세요. 목도리와 장갑,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실내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출 직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다른 주의점이 있습니다. 밤사이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여름 아침에는 수분 보충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잠을 잤다면 실내외 온도 차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전에 에어컨을 끄고 잠시 기다린 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고 잠을 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해서 천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는 침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온도 조절이 쉬운 얇은 이불을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약 효과가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보통 혈압약은 24시간 지속되지만 새벽 시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복용하면 아침 시간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 시간을 바꾸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혈당을 확인하고 필요시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혈당이 낮다면 오렌지 주스나 사탕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아침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물 효과가 아침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받으세요.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몇 시간 정도 자야 아침에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높아져서 혈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기상 후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낮잠을 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한가입니다. 네, 낮잠 후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밤잠보다는 덜 깊게 자지만 여전히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1시간 이상의 긴 낮잠 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밤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 후에도 천천히 일어나고 몇 분간 앉아서 기다린 후 활동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아침 기상이 더 쉬워지는가입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천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적합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30분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아침 기상이 더 위험한가입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혈압약은 아침에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어떤 약물은 오히려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하므로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혈액이 더 끈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심박수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심박수가 적절히 증가하지 못해 어지럼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도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운 채로 3분, 앉아서 2분, 침대 가장자리에서 1분간 기다린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를 올바르게 하세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30분 후에 드시고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세요. 세 번째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세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서서히 밝게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준비해 두세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서 옷차림과 실내 환경을 조절하세요. 앞으로 7일간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단 몇 분의 여유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해 주세요.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요. 다음 주에는 아침 식사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중에도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운동이나 약물 복용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마늘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셨죠? 잘못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15g씩 먹는다고 합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죠. 심지어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3,000명 이상이 마늘 과다 섭취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드시던 마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마늘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마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마늘을 5쪽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을 씹어 드시고 저녁에도 마늘 우린 물을 마셨어요. 마늘 장아찌도 하루에 10개씩 드셨다고 해요. 김할머니의 하루 마늘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약 50g 정도였어요. 이는 일반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마늘의 효과를 실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렸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제산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위가 더 아팠습니다. 밤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AST가 120, ALT가 150이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이에요. 위벽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급성 위염과 미란성 위궤양이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와 간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김할머니는 마늘 섭취를 줄이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위장약을 드시고 간 보호제도 복용하셨어요. 식단도 바꾸셨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어요. 3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장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마늘을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김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을 잘못 먹어서 큰 병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68세 박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마늘즙을 드셨습니다. 하루에 마늘 10쪽 분량의 즙을 드셨어요. 시중에서 파는 농축 마늘즙을 한 병씩 드셨다고 해요. 박할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셨어요. 마늘이 혈당을 낮춘다는 말에 완전히 빠지셨다고 해요. 당뇨약도 줄이고 마늘즙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처음 몇 주는 혈당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즙 양을 늘리고 생마늘도 함께 드셨어요. 하루 마늘 섭취량이 80g까지 늘어났어요. 마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으셨어요. 당뇨약도 반으로 줄이셨고 정기검진도 미루셨어요. 가족들의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방금 한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박할아버지의 혈당이 들쭉날쭉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했어요. 어떤 때는 혈당이 50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또 어떤 때는 4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간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간경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마늘의 황화합물이 박할아버지의 간에 독성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당뇨약과 마늘의 상호작용도 문제였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뇌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였어요. 박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내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황달도 심해서 눈이 노랗게 변했어요. 복수도 차서 배가 부풀어 올랐어요. 의사들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고 해요. 다행히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이 매우 더뎠어요.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인지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간 기능도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마늘을 잘못 드신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던 것이 독이 되어버린 거죠. 박할아버지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미리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마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알리신이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감염을 예방해주죠.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해요. 하지만 알리신은 양날의 검 같은 성분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이 10배 정도 더 강해요.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위벽은 산성인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알리신이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이 생겨요. 이미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마늘 섭취를 줄여야 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식도까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간에서는 알리신이 해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요.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요. 단백질 합성이 안 되고 해독 작용도 제대로 안 돼요.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도 해요. 심하면 강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20g 이상 먹는 사람들의 간암 발생률이 2배 높았어요.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이를 항근고 작용이라고 해요. 적당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외상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험해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뇌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세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죠.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과하면 뇌압이 높아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마늘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6g에서 9g 정도예요. 이 정도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늘 일일 권장량을 9g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양이에요. 이 양을 넘지 않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줄어들면서 자극이 덜해집니다. 마늘을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어요. 찜질방에서 파는 구운 마늘 같은 것이 좋은 예예요. 마늘을 익힐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너무 센 불에서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기름에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마늘의 효과를 높여줘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겨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위산 분비도 조절돼요. 두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두 가지 모두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 물질이라서 부담이 커져요. 간이 과로하게 되면서 손상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소주나 맥주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알코올과 알리신이 만나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숙취도 심해지고 간 손상도 커져요. 매운 음식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고추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음식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2배가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김치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김치에는 이미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를 많이 드시면서 추가로 마늘을 드시면 과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김치 반 공기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든 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아요. 커피나 녹차를 마신 후에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늘을 드세요.
둘 다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서 위험해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혈압약과 마늘, 카페인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 주기도 해요.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속이 덜 쓰려요. 아미노산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조리할 때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고기를 넣으세요. 너무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고 고소한 맛은 살아나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을 사용하세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육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쌈장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마늘의 알리신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해져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U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탄력 있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죠.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마늘이 위장해주는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글루타민은 위벽 세포의 재생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특히 마늘로 인한 위장 자극을 중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쌈을 싸 먹는 거예요. 구운 마늘을 양배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마늘과 양배추가 함께 들어가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에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드레싱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양배추와 사과, 마늘 한쪽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줘요. 마늘의 알리신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두 성분이 만나면 혈액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요. 토마토의 산 성분이 마늘의 황화합물을 중화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늘 냄새도 덜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2023년 이탈리아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마늘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조리할 때는 토마토를 먼저 볶아서 리코펜을 활성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볶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스타나 피자에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 주스에 마늘 한쪽을 갈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 마늘이 나오는 시기예요. 새 마늘은 수분이 많고 매운맛이 덜해서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어려우니까 빨리 드세요. 새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봄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 4쪽을 넘지는 마세요.
새 마늘로 장아찌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때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위장이 약해져서 마늘 자극을 더 크게 받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위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마늘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여름에는 마늘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냉면에 생마늘을 많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대신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구운 마늘을 조금씩 넣어서 드세요. 가을에는 햇마늘이 많이 나와요. 이때 마늘을 말려서 겨울에 먹을 분량을 준비하시죠. 말린 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어서 좋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거든요. 가을 마늘은 당분이 많아서 단맛이 나요.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당분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마늘의 항균 작용이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기약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일부 감기약과 마늘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요리에 마늘을 넣어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줄이세요. 마늘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에이스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갑자기 일어날 때 쓰러질 수 있어요. 혈압을 자주 재시면서 조절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측정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당뇨약과 마늘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손떨림이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줄어들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우유는 찬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세요. 요구르트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유산균이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나 레몬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일의 효소가 마늘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레몬은 즙을 내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없애줘요. 하지만 마늘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세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페퍼민트 잎을 씻거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상쾌한 향이 마늘 냄새를 가려줘요. 파슬리를 씹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마늘 알레르기에 관한 거예요. 마늘을 먹고 나서 입 주변이 따갑거나 설사를 한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해요.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마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기 쉬워요.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진되면 마늘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흑마늘과 일반 마늘의 차이점이에요.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어서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2배 정도 많아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져요. 면역력 강화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당분이 많아져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쪽 정도가 적당해요. 흑마늘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 마늘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마늘즙과 생마늘 중 어느 게 좋은지예요. 시판되는 마늘즙은 농도가 진해서 부작용 위험이 높아요. 한 병에 마늘 수십 쪽 분량이 들어있거든요. 생마늘을 적당량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마늘즙을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세요. 마늘 2쪽에 물 1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돼요. 시중 제품보다 훨씬 안전해요. 마늘 분말이나 캡슐도 있는데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드세요. 너무 농축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그대로가 가장 안전해요. 지금까지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마늘 섭취량은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둘째,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안전해요. 셋째, 돼지고기, 양배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드셔보세요. 7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 하나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마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마늘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운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즐겁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양파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양파도 잘못 먹으면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한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께 불완전한 조언을 드렸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선생님, 건강에 좋은 기름 한 숟가락 먹으면 좋다는데 어떤 기름을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니까 올리브유 드세요. 심지어 제 가족들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같은 조언을 했어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5세 되신 박철수 할아버지였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뭘 먹어야 혈관이 좋아질까요? 하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올리브유 드세요. 혈관에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를 놓친 조언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올리브유만 믿고 먹으면서 놓친 필수 영양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제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고 혈액 검사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까지 나왔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제 건강이 나빠진 거죠.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야, 우리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면서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하이하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야, 너 아직도 올리브유 먹고 있냐?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가 거의 들어있지 않아. 오히려 우리 들기름이 오메가3가 60%나 들어있다고. 뭔 소리야? 올리브유가 가장 건강한 기름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반박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건 서양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나라 들기름이 식물성 오메가3 함량으로는 최고 수준이야.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직접 논문들을 찾아보고 연구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추천해온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주성분이지만 정작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알려드리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괴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올리브유와 함께 들기름을 더 적극적으로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씩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말이죠. 처음에는 고소한 맛이 좀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함께 2달 만에 제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260에서 180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어요.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여보, 얼굴 색깔이 많이 좋아졌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환자분들께 하나의 정보만 강조했구나.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것은 비싼 수입 올리브유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땅에서 나는 들기름의 오메가3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왜 우리 조상들이 들기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올리브유와 함께 들기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3세 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동안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어왔던 올리브유의 성분과 들기름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연구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나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마씨유도 비슷하게 60% 정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어떨까요? 올리브유는 오메가3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오메가9이라는 성분이 주를 이룹니다. 오메가9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의 오메가9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적인 좋은 지방산입니다. 다만 오메가9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지방산이에요. 반면에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거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성분만 섭취하면서 정작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비싼 올리브유를 10년 넘게 드셨어요. 그런데도 혈압이 계속 높았고 혈액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올리브유가 워낙 좋다고 알려져 있었으니 더 꾸준히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들기름의 필수 영양소로서의 진실을 알고 난 후 김할머니께 들기름을 권해드렸습니다. 올리브유 섭취는 유지하면서 들기름 한두 스푼씩 추가로 드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 만에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이런 걸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10년 동안 올리브유만 고집하느라 들기름의 좋은 점을 몰랐네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올바른 균형 잡힌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환자분이 더 좋은 건강 개선 기회를 늦게 만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올리브유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유명해진 건 1950년대부터인데요. 당시 연구에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는 올리브유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선도 많이 먹고 견과류도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도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특히 정어리, 호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데 이 생선들에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결국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한 진짜 이유는 오메가3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중해 식단의 한 부분이지만 필수 오메가3 섭취원으로는 생선 등 다른 식품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내용보다는 올리브유가 좋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더 쉽게 퍼진 거죠. 게다가 올리브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한 것도 한몫해 보여. 반면에 우리나라 들기름은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들기름을 먹어왔습니다. 들깨를 짜서 만든 기름을 나물에도 묻히고 국에도 넣고 그냥 떠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양 것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 것을 외면하게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기름이 바로 우리나라 들기름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유행을 따르지 말고 과학적 사실과 함께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올리브유가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필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메가3가 60%나 들어있는 들기름이 우리 식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올리브유가 가진 장점과 함께 들기름의 오메가3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올리브유보다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효과는 더 좋으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선택지를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바보였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다양한 건강 정보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저 같은 의사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일반 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거고 앞으로 올바른 선택을 더 다양하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 이미 들기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페릴라 오일이라고 해서 들기름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외국에서 비싼 값에 사가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땅에서 나는 들깨로 만든 들기름을 외국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주목하는데 정작 우리는 비싼 올리브유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이제 들기름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들기름의 효능을 딱 3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 두 번째는 눈 건강 유지,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혈관 건강 개선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은 알파리놀렌산, ALA인데요. 이 성분들은 혈관벽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그 결과 70세가 넘어서부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혈관이 많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만 받고 계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기름을 권해드린 후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기름 1스푼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만에 혈압이 180에서 145까지 떨어진 거예요. 혈관 촬영을 다시 해보니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들기름 때문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문제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후에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오메가3가 혈관에 탄력을 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흐름을 좋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름때가 녹아서 뚫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두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눈 질환들을 예방하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시력 저하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6세 이영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 때문에 눈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신문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텔레비전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안과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후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시력이 0.6에서 0.8로 좋아졌어요. 안과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숙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자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고 신문도 안경 없이 볼 수 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들기름의 오메가3는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망막의 오메가3가 충분히 공급되면 시력을 유지하고 각종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신경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뇌에 오메가3가 많이 공급될수록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9세 김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집 주소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대요. 가족들이 치매 초기가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옛날 이야기도 자세히 기억하시고 새로운 것도 잘 외우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멍하니 계시더니 이제는 신문도 읽으시고 퍼즐도 맞추세요.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에요. 뇌에 피가 잘 돌아야 뇌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들기름의 오메가3는 식물성이라는 점입니다. 생선에서 나오는 오메가3도 좋지만 매일 생선을 먹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들기름은 고소한 맛이 나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혈관, 눈, 뇌, 이 세 가지만 건강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하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고 눈이 좋으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뇌가 건강하면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효능들이 더 많이 있어요. 면역력 강화부터 시작해서 피부 건강, 염증 완화까지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 눈, 뇌 건강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우시겠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들기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효능들이 더 숨어 있어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면 감기 안 걸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면역력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몸 내부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도와줍니다. 피부와 점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첫 번째 방어막이 튼튼해져요. 울산 남구에 사는 74세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앓고 폐렴까지 번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겨울을 아무 탈 없이 넘기신 거예요. 독감이 유행했는데도 끄떡없으셨고 오히려 감기 걸린 손자를 간병하시면서도 본인은 멀쩡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들기름 덕분인가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건강한 겨울은 처음이에요. 5번째는 염증 제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관절염, 미염, 장염, 심지어 심장병도 염증에서 시작돼요.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산소 공급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위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염증이에요. 대전 서구에 사는 77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하셨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산책도 하시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염에 소염제를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에는 소염제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오메가3를 먹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6번째는 피부 재생입니다.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피부 상태예요. 피부에 윤기가 나면 건강해 보이고 칙칙하면 병들어 보이잖아요. 피부는 기본적으로 가죽이에요. 가죽을 관리할 때 뭘 하죠? 오일을 발라주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좋은 기름을 공급해주면 피부가 살아나요. 제주시에 사는 71세 박미순 할머니는 평생 거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얼굴에 기미와 검버섯이 많아서 외출하기도 싫어하셨대요.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피부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기미도 많이 옅어졌고요. 지금은 화장 없이도 외출하실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들기름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A가 바로 레티놀이에요. 요즘 화장품에서 피부 재생 효과로 광고하는 그 성분 말이에요. 비싼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들기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7번째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식도 점막 건조예요. 들기름이 식도 점막을 직접 보호하고 재생시켜줍니다. 일반 오메가3 알약은 장에서 녹기 때문에 식도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들기름은 바로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점막을 코팅해주죠. 이렇게 7가지 효능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들기름 하나면 웬만한 건강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선생님,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거든요. 먼저 섭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1~2스푼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1스푼, 저녁에 1스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물 1컵과 함께 들기름 1스푼을 드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잠들기 전에 들기름을 먹으면 뇌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한 달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아까워요.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 보관하면 6개월 정도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 사는 69세 손이자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들기름을 부엌 찬장에 보관하셨다가 한 달 만에 맛이 이상해진 거예요. 새로 사서 드시니까 확실히 효과가 다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들깨가루는 미리 갈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산패가 훨씬 빨리 돼요. 먹을 때마다 조금씩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소형 믹서기도 저렴하니까 하나 장만하시는 걸 권해요. 들깨가루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 밥에 비벼 먹어도 됩니다. 다만 들깨가루는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음식이 다 끓은 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들기름을 드실 때 참기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참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메가6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죠. 하지만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미 오메가6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요. 부족한 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가 이상적인데 들기름을 드시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어요. 조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셔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의 품질도 중요해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들기름 중에는 다른 기름을 섞은 것들도 있어요. 반드시 100% 순수 들기름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들기름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예요. 담배와 술은 오메가3의 효과를 상쇄시켜버리거든요. 특히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들기름의 혈관 청소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면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혈압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그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73세라는 나이 때문에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을 먹기 시작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260에서 180으로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여보, 의사가 그런 걸 믿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들기름을 챙겨 먹어요. 제 변화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수입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들기름 한 스푼에 답이 있었던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오메가3 공급원이 바로 우리나라 들기름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외국 것만 찾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들기름을 권하기 시작한 후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시력이 좋아진 분들, 기억력이 향상된 분들까지.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 것이 정말 좋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에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들기름을 시작하세요. 하루 1~2스푼씩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시는 거예요. 냉장 보관 잊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는 들깨로 만든 들기름이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이니까요. 손주들의 결혼식을 건강하게 지켜보시고 증손자의 첫 돌을 함께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100세를 위해
오늘부터 들기름과 함께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알아야 합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과일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사느냐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과일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거죠. 사실 당뇨가 있는 분과 없는 분에게 과일이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과일을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2%나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확실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금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현대 과일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일이 지금처럼 달지 않았거든요. 몇십 년 동안 품종 개량이 계속 이뤄지면서 당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지금 드시는 바나나의 당도는 예전 바나나보다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심지어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원숭이들한테 현대 과일을 제한적으로만 준다고 해요. 너무 달아서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고 비만이 되는 문제까지 생겼거든요. 그럼 과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일마다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과일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덜 달면서 씹는 맛이 있는 과일들이 좋아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사과, 배, 자몽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당뇨 발병률을 오히려 낮춰주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딸기나 멜론같이 당분이 많은 과일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해요.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현대 과일들이 워낙 달아졌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께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선택해서 드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에 특히 좋은 과일이 있나요? 경험상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의료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루 사과 1개면 의사는 굶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당뇨병 치료제 중에 SGLT2 억제제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은 소변으로 당분을 빼내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 신약인데 놀랍게도 이 약이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성분을 바탕으로 개발됐어요. 물론 사과 자체에 그 약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건 아니지만 사과나무와 당뇨 치료가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었던 셈이죠. 제 경험상 당뇨 환자분들께 사과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는 편이고 무엇보다 흡수하기도 쉽고 보관도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과에 그렇게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펙틴은 위에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해서 음식물이 소잔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러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을 접해보면
사과를 드신 후에 혈당 변화가 다른 단 음식에 비해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팩틴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당뇨약도 결국은 이런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자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길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셈이죠.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사과를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드려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 껍질을 깎아서 먹는데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아,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껍질을 깎아서 속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을 보면 사과나 배를 그냥 옷에다 쓱쓱 닦아서 껍질째 먹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